제가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던 그 시절, 저는 시댁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물론이고 신혼집 준비에 필요한 어떤 것도 시댁에서 보태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처음엔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결혼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시댁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고 그땐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입주한 첫 주말,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한번 가도 되겠니? 청소라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결혼 준비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하기가 어려워 결국 허락했고 그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손에는 직접 만드신 반찬이 가득 담긴 봉투를 들고 계셨죠.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괜찮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니. 너희 둘 다 일하느라 힘들 텐데 이거라도 먹으면서 힘내라. 시어머니는 그날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해 주셨습니다. 화장실 타일 하나하나까지 닦으시고 베란다 정리까지 도와주셨어요. 저는 너무 미안해서 계속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즐거워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나 이거라도 해줄 수 있어서 좋아. 우리 아들이 좋은 집에서 사니까 기분이 좋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셔서 반찬을 갖다 주시고 가끔 청소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식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게 진심으로 미안하셨던 거겠죠.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당연히 시댁에 가서 제사 준비를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너희 친정 다녀와. 명절에 친정 부모님 얼굴도 봐야지. 아니에요. 제가 시댁에 가서 도와드려야죠. 아니야. 우리 집은 제사도 간소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어. 친정 가서 부모님 얼굴 보고 와. 결혼하면 친정 가기 힘들잖아. 시어머니는 정말 제 친정 방문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권유하셨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명절 스트레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제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자랑하곤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다르셔. 청소도 도와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명절에 친정 먼저 가라고 하셔.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저 역시 제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조심스러우셨고 우리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셨어요. 집 비밀번호도 물어보지 않으셨고 올 때마다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일 반찬 좀 갖다 주려는데 집에 있니? 네, 어머님, 오세요. 아니면 문 앞에 두고 갈까? 너희 쉬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배려심 깊은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저는 정말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신다며 기뻐했고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너한테 너무 미안해.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줘서. 근데 너 덕분에 우리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 만나서 행복해요.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친정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저 역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따르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믿음을 쌓아갔고 저는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가을이었어요. 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을 주시던 시어머니께서 며칠째 연락이 없으셨어요. 처음 이틀은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는데 사흘째가 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해봐. 요즘 연락이 없으시네.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께도 전화를 드렸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는데.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저 역시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혹시 두 분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급히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죠. 불안해진 남편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엄마, 나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을 기다리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나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했어요. 아, 그게 들어와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방에 누워 계셨는데 완전히 기력을 잃은 모습이었어요. 평소 그렇게 밝고 건강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죠. 어머님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제가 급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어요.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남편도 당황해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시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형 때문이다. 형요. 형이 뭘 어쨌는데요? 네 형이 주식 투자한다고 돈이 필요하다더라.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니. 시댁은 전세로 살다가 10년 전에 겨우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셨는데 그게 시부모님의 유일한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네 형이 무릎 꿇고 빌더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정말 큰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부모 효도도 제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1억 원을 대출받아서 네 형한테 줬어. 그런데 그 후로 네 형이 연락이 두절됐다.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알아보니까 직장도 그만뒀다고 하더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언제 일인데요? 한 달 전이야. 우리도 그동안 첫째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봤어. 친구들한테도 연락했고 회사에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 완전히 잠적한 거야.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1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게다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면 무조건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대출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매달 갚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번 달 이자도 못 냈어. 우리 벌이로는 이자도 감당이 안 돼. 원금은 엄두도 못 내고. 이러다가 집까지 잃을까봐 무섭다. 평생 모아서 겨우 장만한 집인데.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챙겨주셨던 시어머니였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셨다니.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1억이 우리에게도 큰 돈이었죠.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평생 모은 집을 잃게 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 너희가? 안 돼. 너희도 살기 바쁜데 어떡해. 시아버지께서 손을 저으셨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돌아올 때까지 저희가 대신 갚을게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으면 되잖아요. 지금 집을 잃게 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손을 붙잡으시며 울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그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께 따뜻한 죽을 끓여드리고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한 시부모님께 식사를 챙겨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형도 곧 연락 올 거예요. 분명히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저는 사실 속으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나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과연 돌아올까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께 희망을 드리는 게 중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형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하게 됐네.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해결하면 돼. 당신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야. 당신 수입이 나보다 많잖아. 아무래도 부담 많이 될 텐데. 그래도 괜찮아. 어머니가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야.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비록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우리 부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며 남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 돈으로 저축도 하고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 계획도 세우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서 가계부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매달 200만 원 정도는 갚아야 해. 그렇게 하면 4년 정도면 다 갚을 수 있어. 4년이라 긴 시간이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당신 월급에서 100만 원, 내 월급에서 100만 원씩 내면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4년이면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아이 계획도 미뤄야 했고 저축도 거의 할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시부모님의 집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첫 달에 우리는 200만 원을 시댁 대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며느리야, 돈 들어온 거 확인했어. 정말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니? 저희가 매달 꾸준히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 일을 잘 결정했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 후로 우리 부부의 생활은 정말 검소해졌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습관처럼 카페에서 마시던 커피도 집에서 타먹는 커피로 바꿨어요. 옷도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사고 주말마다 가던 영화관도 거의 가지 않게 됐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동안 모은 돈도 다 여기에 들어가게 생겼네. 괜찮아. 우리 나중에 또 모으면 돼. 지금은 시부모님이 더 중요하지.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물론 가끔은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릴 때,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할 때 순간적으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수척했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 늘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실 때도 더 신중해지셨고 집에 오실 때도 전보다 더 자주 물어보셨어요. 며느리야, 내가 이번 주에 반찬 좀 갖다 줘도 될까? 아니면 너희 바쁠까 봐. 가져다 주세요. 어머님 반찬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 그럼 토요일에 갈게. 너희 돈 쓰게 하기 미안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구나. 시어머니는 전보다 더 자주 반찬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밑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다 주셨죠. 덕분에 우리는 장볼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 청소는 이제 내가 맡을게. 괜히 청소 아줌마 부르지 말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너희가 우리 집 대출까지 갚아주는데 나라도 이렇게 도와야 마음이 편해. 청소 아줌마 한 번씩 부르면 돈 들잖아. 그 돈이라도 아껴서 너 옷이라도 한 벌 더 사. 시어머니는 고집스럽게 우리 집 청소를 맡아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어요. 화장실, 베란다, 창문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셨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달 200만 원씩 대출금을 갚아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이셨고 시아버지도 우리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아직도 연락이 없어. 어디서 뭘 하는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주버님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형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형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마치 증발한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2년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승진을 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죠.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셨어요. 승진했다며?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구나. 월급 오른 걸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사실 월급이 올랐지만 우리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오른 월급만큼 대출 상환 금액을 조금 더 늘렸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갚고 싶었거든요.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대출금의 4분의 3을 넘게 갚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냈죠. 여보,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돼.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한 거지. 그 3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식에도 최소한의 축의금만 내고 명절 때도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정을 아시고 이해해 주셨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죄송했습니다. 드디어 4년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에 우리는 남은 대출금 전액을 갚았어요. 은행 계좌에서 마지막 송금을 완료하는 순간 남편과 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다 갚았어. 그러게 정말 끝났네.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고 참고 견딘 결과였어요. 이제야 진짜 우리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댁의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바로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 잃을 뻔했어.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시아버지도 남편의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며느리야, 너희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4년 동안 함께 고생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모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 너 정말 천사가 따로 없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그날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해 오신 음식으로 소박한 축하 자리를 가졌죠.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너희도 아이 계획 세워봐. 그동안 미뤘잖아. 이제 생각해 볼게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냈고 가족을 지켰으며 이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좋은 분이셨고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대출을 완전히 갚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여유를 되찾았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4년 동안 참았던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주말에는 가벼운 여행이라도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일 시간 돼? 집에 좀 들를 수 있겠니?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내일 저녁에 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아마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으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던 시어머니의 미소가 없었거든요. 어서 와, 앉아. 시어머니의 말투가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거실 소파에 앉자 시어머니께서 테이블 위에 종이 몇 장을 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 제사 날짜야. 올해부터는 제대로 지내야지. 그동안 너희가 힘들까봐 간소하게 했는데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까 제대로 해야 할 때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 일정표라니. 그동안 시어머니는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시고 우리 부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건 명절 때 준비할 음식 목록이야. 앞으로는 며느리가 다 준비해야 해. 당연한 거잖아. 어머님, 그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왜긴 왜야? 원래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 그동안 내가 너무 봐줬지? 봐줬다니요?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봐준 거지? 너희가 우리 빚 갚는다고 고생하는데 내가 더 부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던 거야. 근데 이제 다 갚았으니까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잖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따뜻하던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말이야, 이제부터는 매달 용돈 좀 보내줘야겠어. 한 달에 50만 원씩. 그동안 너희한테 아무것도 요구 안 했잖아. 이제 좀 받아도 되지? 50만 원이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4년 동안 200만 원씩 갚을 수 있었으면 5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의 논리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동안은 안 그러셨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어요. 왜긴 왜야?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연기요. 그래, 연기. 그동안 착한 시어머니 노릇하느라 힘들었어. 빨래 챙겨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팔자에도 없는 너희 집안 청소까지 해주고.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큰아들은 돈 벌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잖아. 근데 너희는 달랐어. 특히 며느리, 네가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너희한테 빚을 떠넘기기로 계획한 거야. 뭐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너희가 착하고 의리 있으니까 우리가 딱하게 굴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연기한 거야. 착한 시어머니, 불쌍한 시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섬뜩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엄마처럼 생각했는데. 엄마처럼 웃기지 마. 우리는 그냥 시댁이고 너는 며느리야. 원래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사실이잖아. 너희가 알아서 4년 동안 빚을 갚아줬고 나는 그 기간 동안 착한 시어머니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본 모습 보여주는 거지 뭐. 본 모습이요? 그래, 본 모습.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며느리한테 잘해줄 이유도 없고 챙겨줄 이유도 없어. 그동안은 너희가 필요해서 참았던 거야. 시아버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봤어요. 아버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자.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왜? 벌써 가? 제사 준비는 언제 할 건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년 동안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난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핸들을 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나도 정말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날 밤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연기했다, 계획이었다, 본 모습. 그 단어들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어요. 4년 동안의 헌신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너무 허무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속였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죠. 우리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시댁과 연락을 끊은 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오늘 회사 앞에서 형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 아주버님의 친구? 옛날엔 정말 친했는데 오랜만에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반갑게 인사했지.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형 이야기를 하더라. 너네 형 요즘 잘 나가더라. 새 아파트에서 사는 거 봤어. 라고 말이야.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형이 새 아파트에 산다니요? 나도 놀라서 물어봤어. 무슨 아파트냐고. 그랬더니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래. 한 달 전쯤 우연히 형을 봤는데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잘 살고 있었다니? 그럼 지난 4년은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요? 내일 흥신소에 한번 가볼 거야. 형이 그 아파트를 어떻게 샀는지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남편은 반차를 내고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황당함과 궁금함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여보 왜? 무슨 일인데? 남편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애초에 형은 주식 투자 같은 거 안 했어. 엄마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그거 형한테 준 건 맞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남편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대출을 1억만 받은 게 아니라 3억을 받았어. 그중 1억은 우리한테 갚으라고 떠넘기고 대출 받은 돈은 전부 형한테 줬어. 그 돈에 형이 자기 가진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산 거야. 뭐라고?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형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 소유권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취득 일자를 보니 4년 전 바로 우리가 빚을 갚기 시작한 그 시점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거기서 제대로 확인한 거야. 형은 도망간 게 아니라 엄마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었어.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직장도 옮기고 마치 실종된 것처럼 연출한 거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려고 계획한 거였네. 아주버님을 위해 아파트를 사주고 대출금은 우리한테 떠넘기고. 그래,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착한 시어머니 연기를 한 거야. 우리가 4년 동안 꼬박꼬박 갚아줄 테니까. 만약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도망가면 계획이 틀어지잖아. 그러니까 계속 감동시키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척한 거지.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더 웃긴 건 형 아파트 가격이야? 지금 시세가 8억 정도래. 4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 형이 샀을 때는 5억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친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나도 믿기지 않아. 내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형도 형이지. 동생 등쳐먹고 잘 살 생각을 하다니. 남편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우리 둘 다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말했어요.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법적으로? 변호사한테 상담받았는데 우리가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대.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고. 다음 날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 내용 증명과 청구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갚은 1억 원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변호사가 작성해준 서류를 들고 주말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고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왔니?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했나 싶긴 하더라. 일단 들어와. 하지만 우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할 이야기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서류 봉투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너가 이걸 어떻게 해? 형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에요. 형이 4년 전에 산 아파트요. 어머니가 대출금으로 사준 그 아파트. 시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게 알아야 할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형한테 아파트를 사주고 우리더러 빚을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라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대출을 총 3억을 받으셨죠? 그중 1억은 우리한테 떠넘겼고 돈은 전부 형 아파트 사는데 쓰셨잖아요. 다 증거 있어요. 남편은 탐정이 조사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대출 내역, 부동산 거래 내역, 형의 주민등록등본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그리고 이건 청구서예요. 우리가 4년 동안 갚은 돈 1억 원,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까지 합쳐서 1억 2천만 원을 청구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둘째야, 우리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 그걸 어떻게 갚아? 형한테 받으세요. 형 아파트 팔면 되잖아요. 애초에 그 아파트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네 형 집이야. 남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형 집이요? 우리 돈으로 산 집이 형 집이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법정에서 얘기하시죠. 남편은 내용 증명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2주 안에 돈을 갚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형도 공범이니까 같이요. 심각한 상황에 시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정말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4년 동안 진심으로 모셨고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이용만 하셨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우리는 시댁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둘째야, 제발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돈 갚으실 거면 그냥 계좌로 보내세요. 아들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렇지만 1억 2천은 너무 큰 돈이야.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 말씀드렸잖아요. 형 아파트 파세요. 그건 안 돼. 그건 네 형 집이라니까? 남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형만 챙기시네요.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했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형이 직접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아주버님의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좋은 시계를 차고 있었죠. 동생, 나랑 이야기 좀 하자. 형한테 할 말 없어. 야, 그래도 형제잖아.
엄마가 너무 울어서 내가 왔어. 우리 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타협. 형은 4년 동안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았고 우리는 형 아파트값 갚느라 고생했는데 무슨 타협이야? 그건 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 형도 다 알고 있었잖아. 연락처 바꾸고 숨어 지낸 것도 우리가 빚 갚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도 전부 형이 의도한 거야. 아주버님은 그 이후로도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2주가 지났지만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고가 아닌 진짜로 소송이 시작되자 시댁은 당황했는지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며느리야, 둘째한테 이야기해서 제발 소송 취하해줘. 우리가 돈 갚을게. 시간만 좀 줘. 이미 늦었어요. 2주 드렸잖아요. 제발 우리 집안 망신당하게 하지 마. 이웃들이 다 알게 되면 어떡하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생각하실 일이죠. 한 달 후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시댁은 제대로 된 반론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께서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졌어. 변호사가 이기기 힘들다고 하더라. 첫째 내 아파트를 팔기로 했어. 그 돈으로 너희한테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서 소송 취하해줘. 남편이 물었습니다. 형은 뭐래요? 네 형은 화를 내고 원망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법적으로 너희가 이기면 더 큰 금액을 물어내야 한대. 당연하죠.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텐데요. 우리가 잘못했어. 돈 다 갚을 테니까 용서해줘. 한 달 후에 아주버님의 아파트가 팔렸고 더 입지가 좋지 않고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갔어요. 시댁은 약속대로 1억 2천만 원을 우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남편과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드디어 끝났네. 이제 진짜 끝이야.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돈 잘 받았니? 네, 받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는 거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와 저희는 이제 남남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돈도 다 갚았는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4년 동안 속이고 이용했어요. 그 상처는 돈으로 치유되지 않아요. 남편도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엄마, 나도 더 이상 엄마 아들 아니에요. 엄마는 앞으로도 계속 형만 챙기시면 돼요. 우리한테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둘째야, 그래도 나는 네 엄마야. 엄마는 진작에 저를 버리셨잖아요. 형을 선택하셨고요.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세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우리는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았고 제사에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몇 번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오셨지만 저희는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받은 1억 2천만 원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 좋지는 않지만 아늑한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고 그동안 미뤘던 아이 계획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진심으로 후회했을 겁니다. 큰아들을 위해 작은아들을 희생시켰고 그 결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이용하고 배신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따르는 법이에요. 저희는 그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고 시댁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와 남편은 앞으로 오직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